많은 부모님이 개념은 아는데 심화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윗쌤입니다.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책에 써진 글자를 그냥 줄줄 외울 수 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제 경험상 10명 중 8명은 이런 상태일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글자 텍스트로만 아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학생이 성실한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A가 A거나 A이고 A구나 A고 여기 써.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써. A 합 B의 예집합 A 합 B의 예집합 아니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를 여기다 써보라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거를 집합기호로. 집합기호를 그럼 요렇게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수학머리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 교과서 박스 문장을 읽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것을 독해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fx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fx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봐. y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수학 기호를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면 그걸 말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X에 1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이요 라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이제 무슨 말인지 독해를 못해서 이 말이 문제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10초 안에 필요한 도구를 딱 꺼내서 문제를 다 풀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학 공부 단계 3단계 알고 계시죠? 개념, 유형, 심화 단계를 거치죠. 이 중에서 개념과 유형 단계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도구를 꺼내다 쓰려면 이 도구가 어떤 도구이고 언제 쓰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개념 공부입니다. 다시 물어봤을 때 내가 이해한 언어로 그 기호를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수학 개념은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태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해야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개념 체크리스트 1번. 정의 및 유도 과정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가? 2번. 주어진 상황을 기호로 또 기호를 다시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 3번.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가? 이 1번, 2번, 3번이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 이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바로 수학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는 심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심화 문제도 잘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유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심화 문제가 어떤 고급 요리라고 한다면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꺼내는 과정이 아주 잘 된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료가 잘 쌓이고 또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빨리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재료가 되는 것이 기본 개념, 도구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실전 개념입니다. 고등 과정에서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정복해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공식만 외워가지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디서 안 배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배운 공식 여러 개, 개념이 여러 개가 쓰여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 그 개념 간의 연결 관계, 그리고 접근 방법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사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바로 이걸 효과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자기만의 노트를 정리하는 것, 즉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란 쉽게 말해서 한 권의 노트의 정리하기인데요.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개념과 문제 적용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첫 번째, 교과서의 설명 부분을 읽고 빈 종이의 개념 덩어리를 요약합니다. 즉, 노트에서는 제목이 될 부분을 찾는 건데요. 먼저 교과서 또는 기본 개념서로 쓰고 있는 참고서 있죠? 거기서 설명 부분을 쭉 읽어봅니다. 쭉 읽고 빈 종이 또는 노트에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개념 단위는 몇 가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각 노트 페이지마다 그 제목을 큼지막하게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 공식 또는 기호가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쉬운 말로 정리한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하세요. 줄글로 써져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씹어가지고 이 단어와 기호가 뜻하는 바를 풀어서 쓰고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말로 술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 해요. 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개념과 문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언제 꺼내 쓰는지를 알아야 적재적소에 꺼내다 쓸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2단계까지 끝났다면 기본 문제를 풀면서 문제 번호 옆에 중요한 실전 발상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에서 정리한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각 개념 단위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리하는 노트를 2분할 노트를 활용한다면 빈 페이지의 첫 번째 방법인 기본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쓰고 반 페이지 남은 부분에 문제를 풀면서 배우게 된 실전 개념, 즉 문제 접근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찾아보는 백과사전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모르는 부분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방법을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약수와 배수 단원 있는 데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이 교과서의 개념 이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읽으면서 빈 종이에 개념 덩어리를 요약해서 제목이 될 부분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여기 큰 글씨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까지 싹 다 읽어줍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다 읽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약수와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주세요. 이 부분을 일단 쭉 읽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수와 배수 관계 다음에 3번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노트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여기 이 페이지 하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까지 개념 덩어리 하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바로 전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수와 배수 있는 데를 제목을 큼지막하게 써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자 우리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약수와
배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이 약수라는 게 무엇인지, 이 약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곱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약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수랑 비교해서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꼭 정리를 했어야 됐던 게 뭐였냐면,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약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약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1은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은 모든 수의 약수라는 건 뭔 얘기야? 어떤 숫자의 약수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다 1은 약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수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약수들 다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가장 큰 숫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줄여서 쓰면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약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요거는 굳이 여기 써주지 않아도 되고, 얘를 요약한 내용을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수가 뭔지, 배수의 뜻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를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1배 2배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걸 결국 얘기를 한 거냐면, 식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어떤 식이냐? 요 가운데 보시면 네모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주어인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지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네모라는 것이 이제 주인공이 되면, 그러면 네모는 뭐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모가 주인공이 되면 네모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를 1 곱하기 12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12를 숫자 가르기를 해가지고 이걸 2 곱하기 6으로도 쓸 수 있고, 2 곱하기 6을 다시 쪼개가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1 곱하기 요거, 그리고 1 곱하기 2 곱하기 6 요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요거 전부 다 이렇게 곡으로 쓰는 것들이 전부 다 뭘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냐면, 전부 같은 식이고 전부 이 숫자의 약수를 구하는 식이 된다가 됩니다.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식이 소인수 분해의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 곱하기 12, 1 곱하기 2 곱하기 6,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전부 같은 식이라는 건 왜 중요한가요? 요게 바로 인수분해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전부 다 인수분해이지만, 여기에서 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처럼 이렇게 나중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소수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게 소인수 분해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인지 아닌지 이 개념 공부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먼저 적고, 그리고 그 안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개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페이지를 지금 비워놨는데요. 이걸 이제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싹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전부 싹 다 풀어보면서 이제 이 문제에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오른쪽 페이지, 아까 정리한 이 노트의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초등학교 기본 응용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정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고, 이 뒤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 응용력 기르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응용력 기르기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지금 보시면 어떤 수로 25를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34를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해서 요거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약수 문제거든요. 두 개가 나오면 고약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로 25를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나머지가 1인 거를 없어지게 이제 1을 빼가지고 24라는 녀석은 이 어떤 수로 나누면은 24라는 녀석은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를 이제 독해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 어떤 수라는 녀석은 이 24를 약수로 가지는 거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나머지가 없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비워놓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페이지를 비워놓아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개념 공부하는 단계이면서 유형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 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연동성을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수막꿈라우대 개념기본서 1학년 1학기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 있는 데를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의 이제 중단원이 어떻게 있냐면,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여기에서의 소단원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읽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을 이 내용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 정리되어 있는 요약 내용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내용을 쭉 읽으라는 거야. 요 내용을 이렇게 쭉 읽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인지를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읽어보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볼게요. 소수와 합성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소수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듭제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밑과 지수가 무엇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 2 곱하기 3이 전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지금 다 읽었으니까 이 다 읽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먼저 자연수를 분류할 수 있어요. 자연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걸 분류라고만 쓰지 않고 몇 가지 분류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몇 가지인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냐면 소수, 합성수, 그리고 1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큼직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류하는 기준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했었다. 요 얘기. 이거보다 뭐 자세하게 뭐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표로 정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수 찾는 법. 그래서 이제 소수 찾는 법 원리를 이제 쭉 읽고,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의 배수를 모두 지우고 3의 배수 지우고 그 다음에 모든 배수를 다 지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수의 배수가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배수인 것들을 제외했다, 제외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뭐였냐면은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거듭제곱이 이제 무엇인지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과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것과 구별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뜻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뜻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한국말로 쓰는 거,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구별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구별하는 게 나왔냐면 덧셈과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덧셈과 곱셈을 구별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팩트, 일단원, 개념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다 하고 나서 이 개념 체크 문제를 이제 쫙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풀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합성수는 약수를 3개만 가지는 수이다. 틀렸죠? 왜 틀렸죠? 합성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아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소수라는 애는 약수의 개수가 2개였고 합성수는 3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만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이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이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이 개념 체크만이 아니라 이 뒤에 유형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유형 공부에서 요 페이지 유형 엑서사이즈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문제를 이제 풀면서 내가 이제 배우게 된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두 소수의 곱은 항상 홀수이다. 맞냐 틀리냐. 이게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개념이 많은 이 마플 교과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책에서 지금 여기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쭉 읽어요. 이걸 쭉 읽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표준형과 일반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자라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오네요.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하고 다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대단원은 하나를 다 정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개념 단위로 이제 잘라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직선의 방정식 요 단원 하나, 요것만 이제 딱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다음 이야기인 이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있는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쓰는 법이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표준형을 어떻게 쓰는지, 일반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축의 평행한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식을 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식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몇 가지 구하는 법이 몇 가지가 나왔는지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형 있는데 얘기를 보시면 요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n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n이 직선의 탄젠트 세타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읽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이제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탄젠트 세타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n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말로 풀어서 적는 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이 얘기가 여기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양의 방향 이루는 크기가 45도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같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의 평행한데 좌표축이 x축이랑 y축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절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보기 문제랑 이 개념 익힌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발전 문제까지 짜라락 이거를 이제 다 풀어보면서 이제 여기 옆에 이 오른쪽에 정리할 내용들을 찾아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여기 정리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는가. 뭐 예를 들면 여기 개념 익힘 3번 문제에서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인가? 이렇게 읽자마자 이거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이 뭔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 뭔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대로 다 정리를 했다면 주기적으로 제목만 보고 말로 줄줄 설명할 수 있는지 복습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은 시간 싸움인데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권장 풀이 시간은 내신은 문제당 1분 30초입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10초 안에 필요한 도구가 떠올라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인출 연습이 필수예요. 정말로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 방법은 수학적인 사고, 논리 과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3학년 과정부터 조금씩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조금 힘들지만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계속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되고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수학 꿀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